조선 말기 한 무당이 임금과 왕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름도 출생지도 나이도 정확히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 한 명 때문에 장관급 대신들이 줄을 서서 누님 소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임금이 직접 차코까지 내려줬어요. 조선 500년 역사에서 무당이 군우를 받은 건 이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명성황후도 고종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비선실세 무당질령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882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모군란이 터진 그날이에요. 당시 조선 군대는 두 종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일본식으로 훈련받는 신식군대 별기군과 옛날부터 있던 구식군대요. 별기군은 민씨일파의 사병이나 다름없었어요. 월급도 후하게 받고 대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구식군대는 1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훈련도감 출신 군인들이 별기군을 외별기라고 비웃으면서 증오한 게 그 때문이에요. 13개월 만에 겨우 한 달치 월급이 나왔는데 그게 더 가관이었습니다. 쌀에 모래랑 겨가 절반이나 섞여 있었어요. 그것도 양은 절반밖에 안 됐고요. 참다 못한 군인들이 선해청 창고지기를 두들겨 패면서 폭동이 시작됐어요. 그 폭동이 결국 이모군란으로 번진 겁니다. 군인들은 가장 먼저 선해청 당상이었던 민겸호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민겸호는 명성황후의 친척이자 군량미 담당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군인들의 밀린 월급을 떼먹은 주범으로 지목된 거예요. 민겸호는 궁궐로 도망쳐서 흥선대원군한테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대원군이 쓴웃음을 지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내가 어찌 대감을 살릴 수 있겠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군인들이 민겸호를 계단 아래로 던져버렸고 시체를 난도질했습니다. 며느리한테 권력을 빼앗겼던 시아버지 대원군이 며느리의 사람들을 손도 안 대고 처리한 거예요. 진짜 표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명성황후였어요. 군인들은 궁녀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황후 얼굴을 아는 자를 찾았습니다. 황후는 가마에 숨어서 도망치다가 결국 들켰어요. 머리채를 잡혀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때 무예별감 홍제이가 나서서 이 사람은 내 누이라고 거짓말로 외쳤어요. 군인들이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황후를 등에 업고 궁궐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황후는 그렇게 죽기 직전에 살아나서 충청도 장호원까지 도망쳤어요. 민흥식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한양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았거든요. 대원군은 며느리가 죽었다고 국상까지 선포해버립니다. 공식적으로 명성황후는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장호원에 숨어있던 황후의 심정을 생각해보세요. 국모인데 백성한테 쫓겨나서 시골 남의 집에 숨어있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 장례까지 치르고 있고요. 언제 누가 자기를 찾아내서 죽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공포가 크게 달한 거죠. 그런데 사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이모군란이 터지기 전부터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1929년에 발행된 별건곤이라는 잡지에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모년 봄에 고종이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건장한 사람이 장검을 들고 자기를 해치려는 순간 관우 장군이 나타나서 구해줬다는 꿈입니다. 며칠 뒤 명성황후도 똑같은 꿈을 꿨다고 해요. 부부가 같은 꿈을 꾼 거니까 더 무섭게 느껴졌겠죠.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진짜로 군란이 터진 거예요. 이 부부는 그때부터 영적인 보호자에 매달릴 준비가 돼 있던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사실 무당이 궁중을 마음대로 드나든 건 질령군이 처음이 아닙니다. 철종 때부터 이미 무당들이 궁중에 들락거렸어요. 이걸 보고 망국의 조짐이라고 판단한 흥선대원군은 집권하자마자 도성 안의 무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권력을 빼앗긴 다음에 어떻게 됐죠? 명성황후가 무당들을 다시 대궐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1928년에 발간된 별건곤이라는 잡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양 도성 안 어디서나 굿하는 소리가 하루도 그치지 않았다고요. 시아버지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이 며느리 손에서 더 크게 벌어진 겁니다. 질령군은 그 많은 무당들 중에서 정점에 오른 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때 한 여자가 불쑥 장호원 은신처로 들어옵니다. 처음 보는 무당이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신령님께서 중전마마가 여기 계신다고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황후는 소름이 돋았겠죠. 아무도 모르는 은신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황후한테 결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음력 8월 보름이면 다시 궁궐로 돌아갈 수 있다고 콕 찍어서 예언한 거예요.
당시 분위기로는 누구도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대원군이 이미 권력을 다 잡았고 국상까지 치러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청나라 군대가 갑자기 인천으로 상륙합니다. 조선의 내정에 개입한다는 명분으로 한양까지 진격해요. 그러더니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서 청나라로 끌고 가버립니다. 권력 구도가 한순간에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황후는 진짜로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무당이 예언했던 음력 8월 명성황후는 환궁에 성공해요. 황후 입장에서 이 무당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환궁하는 행렬 뒤에는 그 무당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공식 직함도 없는 여자가 궁궐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궁궐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죠.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황후가 직접 데리고 들어왔으니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 무당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황후는 이 무당을 끔찍이 아꼈어요. 몸이 아프면 무당이 손으로 만져줬는데 신기하게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굿을 해줬는데 시름이 풀렸다고 해요. 황후는 무당의 말이라면 뭐든지 들어줬습니다. 심지어 언니라고 불렀어요. 조선의 국무가 천민 출신 무당을 언니라고 부른 거예요. 고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후가 빠지니까 임금도 같이 빠져들었어요. 고종 부부의 무당 의존은 1884년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더 심해집니다.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가 우정국 낙성식을 틈타 정변을 일으켰거든요. 민씨 척족 인사들을 한꺼번에 죽이고 정권을 잡으려고 했어요. 고종 부부는 또 한 번 죽음의 공포를 맛본 겁니다. 이모군란이 트라우마인데 갑신정변으로 그 트라우마가 한 번 더 되살아난 거죠. 부부는 진령군한테 더 깊이 의존하게 됩니다. 무당의 권세는 점점 커집니다. 어느 날 무당이 황후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사실은 관우 장군의 딸이라고 한 거예요. 관우 사당을 지어달라고 졸랐습니다. 관우는 중국 삼국시대 사람인데 무슨 딸이에요. 그런데 황후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한양 한복판 명륜동에 북관왕묘라는 사당을 새로 지어줍니다. 국가 예산으로요. 그리고 그 사당을 무당한테 통째로 맡겨버립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고종이 직접 나섰다는 거예요. 고종은 북관왕묘 비문을 손수지었습니다. 임금이 무당 사당의 비문을 직접 쓴 거예요. 비문에는 관우 장군이 자기 꿈과 왕비의 꿈에 나타나서 자상하게 돌봐줬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공식 문서에 무당을 옹호하는 말을 새겨넣은 셈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고종은 북관왕묘에 직접 참배를 다녔습니다. 겉으로는 관우 참배지만 실제로는 무당을 만나러 가는 거였어요. 한 나라의 임금이 천민무당의 집에 정기적으로 드나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종이 무당한테 착호를 내렸어요. 진실로 영험하다는 뜻의 진령군. 조선에서 군이라는 칭호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영의정을 지내고 당파의 영수쯤 돼야 받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착호를 천민 신분의 여자 무당이 받은 거예요. 조선 50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진령군은 그냥 무당이 아니에요. 왕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영적 권위자가 된 겁니다.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갔겠어요. 당연히 진령군한테 갔죠. 매천야록의 기록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장관급, 차관급 고위 관료들이 진령군한테 줄을 섰어요. 어떤 사람은 누님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조정에서 잘나가는 양반들이 천민무당한테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 진령군이 황후한테 한마디 해줬거든요. 그 한마디면 인사이동이 났어요. 매관매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충청도 영동에 이용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진령군한테 100만 냥을 바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상도 관찰사 자리를 받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자리를 돈 주고 산 거예요. 경상도 김해 출신 이유인이라는 사람도 진령군 뒷배로 출세해서 법부 대신까지 올라갑니다. 진령군한테 100만 냥을 바쳤다는 이용직 사례를 한번 따져볼까요? 당시 100만 냥이 어느 정도 돈이었냐면 그 시절 일반 백성 한 가족이 1년 먹고 살 돈이 대략 50냥 정도였습니다. 100만 냥이면 백성 2만 가구가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을 한 사람이 관찰사 자리 하나 사려고 무당한테 갖다 바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관매직이 계속됐으니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됐겠어요. 관직을 산 사람은 부임지에 가서 그 돈을 회수해야 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결국 백성이에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짜내고 뇌물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내고 잡세라는 명목으로 또 걷었습니다.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왜 터졌는지 생각해보세요. 백성들이 더는 못 견디겠다고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 배경에는 진령군 같은 비선 실세를 통한 매관매직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진령군은 단순히 인사청탁만 받은 게 아닙니다. 국가 정책에도 개입했어요. 관찰사 임명, 사또 임명, 황후가 진령군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줬거든요. 공식 직책 하나 없는 무당이 사실상 인사권을 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령군이 고종한테 황당한 조언을 합니다. 관운장께서 옛날에 여포한테 죽임을 당하셨으니 여씨 성을 가진 자를 멀리하시라는 거였어요. 사실 관운은 여포한테 죽은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고종은 그 말을 믿었어요. 당시 조정에 여규영이라는 강직한 선비가 있었는데 고종이 이 사람을 사사건건 괴롭혔습니다. 승진을 막고 좋은 자리에 못 가게 했어요. 무당 한마디 때문에 멀쩡한 신하 인생이 꼬인 거예요. 여규영은 자기가 왜 이런 푸대접을 받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이쯤 되면 신하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1893년 안효제라는 강직한 선비가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립니다. 북관왕묘가 거짓의 소굴이 됐고 요사스러운 귀신이 관왕의 딸이라며 거짓말을 한다고 정면으로 까버린 거예요. 감히 군의 칭호를 받고 임금의 총애를 농락한다고도 썼습니다. 사대부들을 끌어들여서 형, 동생 하면서 권세를 부린다고 폭로했어요. 감사와 수령자리가 그 손에서 나온다고 못 박았습니다. 진령군을 정면으로 저격한 상소였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상소를 받아본 승정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도승지가 이걸 임금한테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못 올렸습니다. 실세 민영준한테 가서 어떻게 할지 물어봤다고 해요. 임금의 비서실장이 권력자한테 결제를 받으러 간 거예요. 이때부터 민영준한테 도도승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도승지 위에 또 도승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임금의 결제 시스템이 한 무당과 그 뒷배 때문에 마비된 겁니다. 상소는 결국 고종한테 정식으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본이 한양거리에 쫙 퍼졌습니다. 명성황후도 결국 그 상소를 읽었어요. 황후가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면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죽여버려야 분이 풀린다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고종이 옆에서 조정의 법이 상소한 사람을 함부로 죽인 적은 없다고 위로했어요. 대신 고종은 안효제를 추자도로 귀양 보냈습니다. 추자도는 제주도 가는 길에 있는 외딴 섬이에요. 그러고는 승정원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후로 나란 일에 대한 상소는 올리지 말라. 임금이 직접 신하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사대부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강직한 선비들도 현실을 봤어요. 바른 말을 하면 외딴 섬으로 귀양 갈 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들 바둑이나 두고 술이나 마시고 농담이나 하면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나라가 망조가 든 겁니다. 진령군의 권세는 그렇게 더 커져만 갔어요. 무당 한 사람만 권력을 누린 게 아닙니다. 가족까지 다 끌어올렸어요. 아들 김창렬이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손여사위 이한영은 법부 협판까지 됐어요. 협판이면 지금으로 치면 차관급입니다. 무당 일가가 다 권력 핵심부에 들어간 거예요. 통감부 문서에 따르면 이한영은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비리를 많이 저질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진령군이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자식과 손자대까지 이어진 거죠. 이쯤 되면 조선 조정이 무당 일가의 사조직처럼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진령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실 아직도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이름이 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야사에는 본명이 이성녀라는 설도 있고 박창렬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원래 이씨 성이었는데 이름을 버리고 무당이 됐다는 설도 있어요. 어느 것도 분명한 근거는 없습니다. 조선 말기의 인물인데도 정체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치고는 너무 흔적이 흐릿합니다. 황현이 매천야록에 기록한 단편적인 내용, 안효제의 상소, 고종실록의 짧은 언급 정도가 전부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조선 조정이 이 무당의 존재를 공식 기록에 남기는 걸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정사에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야사와 민간 기록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공식 기록이 침묵할수록 야사가 풍부해진다는 게 진령군의 경우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권세도 갑자기 무너집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터졌어요. 진령군이 점을 쳤습니다.
이번 전쟁은 청나라가 이긴다는 점괘였어요. 명성황후는 그 말을 믿고 청나라에 줄을 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일본이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청나라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했습니다. 이 한 번의 점괘의 실수가 진령군을 끝장냈어요. 일본을 등에 업은 친일 개화 내각이 들어섰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진령군을 잡아들인 거예요.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다 몰수했습니다. 억만금이라고 기록될 정도였어요. 12년 동안 매관매직으로 긁어모은 돈이 한 번에 날아간 겁니다. 진령군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납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북관왕묘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무당이 삼청동 오막살이로 들어갔어요. 숨죽이고 근근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령군의 진짜 끝은 더 비참해요. 1895년 8월 을미사변이 터집니다. 일본 자객들이 경복궁에 난입해서 명성황후를 살해했어요. 시신을 난도질하고 석유를 뿌려서 불태웠습니다. 진령군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관우장군이 지켜준다던 그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명성황후가 죽은 직후 그동안 도승지가 쌓아두기만 했던 진령군 탄핵 상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석영이라는 사람이 올린 상소가 가장 격렬했어요. 진령군의 목을 베어 도성 한복판에 매달아야 한다고 외친 겁니다. 지석영이 평생 쓴 글 중에 가장 강한 표현이었다고 전해져요. 그 후 진령군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일설에는 후원자였던 명성황후가 죽은 충격으로 따라 죽었다고 해요. 일설에는 어디론가 사라져서 흔적도 없이 잊혔다고 합니다. 한때 임금과 왕비를 손에 쥐고 흔들었던 여자가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이름도 출생지도 마지막도 다 안개 속에 묻혔습니다. 황효는 매천야록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한탄했습니다. 한 나라의 인사권이 천민무당의 손에 놀아났다고요. 사대부들이 입을 닫고 임금이 신하의 말을 듣지 않게 됐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은 일본에 먹힙니다. 진령군이 사라진 지 15년 뒤 1910년에 나라가 망해요. 진령군 한 사람이 조선을 망하게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망해가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임금이 무당한테 의지하고 신하들이 무당한테 줄을 서고 강직한 선비는 귀양가고 백성들은 매관매직으로 산 관리한테 뜯기는 나라. 그게 조선 말기였어요.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는 이미 그때부터 가라앉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 왕실의 진짜 막장 이야기 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